자, 두 번째,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조 정의 부분도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아요. 우리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을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립니다. 재산도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정 구성원 사이에 겠잖아요.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배우자, 배우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직계 좀비속 관계에서 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나 다를 보면은 였던, 이였던 사람도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동거하는 친족은 다릅니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라 해야 됩니다. 이었던 친족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하면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너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에 있는 아동은요,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뭐 더 이상 시험에 놓을 게 없습니다. 2조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아요. 약취, 유인,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아동구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살인, 중성계제 등등. 뭐 상해치사도 해당되지 않겠네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거 말고 등이라 그랬으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다 우리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 가정폭력 특례법상 가정폭력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상해치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되면서 주거 침입과 태거 불응은 이제는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포함됩니다. 특수손괴도 포함됩니다. 중손괴죄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수손괴죄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전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보호 사건에서 통치. 자, 신고 의무가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신고할 수가 있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옆집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왜?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호, 2호, 3호, 4호, 5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간상 3개 정도만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 의무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사망을 잘 보세요. 사망은 뭐냐 하면은 아동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이 근무하는 상담원과 기관장들은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은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하기를 원치 않으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신고를 못하지만 없으면 즉시 신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소에 대한 특례가 되겠는데요. 자, 피해자 법정 대리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폭력을 받은 피해자가 부모를 가정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가정폭력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가정폭력 행위자예요. 나는 또 어려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224조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224조가 뭐예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소법에는. 형소법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소법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폭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모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은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아동학대 요 세 가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고소할 사람이 아무도 친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나는 또 어려요.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러자 응급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조치는 누가 하느냐? 신고를 받은 우리 사법경찰 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조치를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이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 관리는 현장에 가서 이런 조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는 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응급조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럼 폭력 행위를 제지해야 되겠죠.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또 행위자와 피해자는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도 해야 되겠고요. 상담소, 보호시설에 인도가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상담소,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의료기관에 인도할 때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폭력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은 경찰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당신이 폭력 행위를 또 행사하게 되면은 내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보호명 신변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4호는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고 5호는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거예요. 신청과 청구 요 자리 바꾸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5가지가 응급조치고 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림을 통해서 임시조치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조문은 제가 복습 차원에서 체크만 해드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경찰이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신청하죠?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사가 청구를 하겠죠? 검사는 어디에 청구합니까?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뭐한다? 결정합니다. 자, 검사는요, 경찰 신청을 받았어. 또 아니면은 검사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임시조치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유치, 요양소 위탁, 상담 위탁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뭐예요? 임시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3가지, 파란색 안에 있는 이 3가지는 2개월 초과를 못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회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3가지는요. 1개월 초과 못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죠.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유치가 있어요. 이 유치는 처음부터 우리 검사가 경찰 신청에 의해서 검사 직권으로 유치를 할 수는 없어요. 먼저 격리, 접근금지 이 3가지를 먼저 합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하고 말을 안 들었을 때, 위반했을 때 그때 유치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위탁이라는 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위탁이 2개 있잖아요. 요양소 위탁, 상담 위탁 있죠. 이 2가지는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법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임시조치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있다 없다? 거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경우는 우리 사법경찰관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긴급 임시조치는 파란색 있죠. 요 3가지,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법경찰관이요. 자,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주의할 것은요.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긴급 임시조치는 어떻게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림을 통해서 했던 것들, 임시조치와 관련된 내용들, 그걸 하나 간단하게 제가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구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은 신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직권으로 또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고 세 가지. 앞에 그림 파란색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검사는 직권으로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29조 5호, 5호가 뭐예요? 유치가 되는 거예요.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1호가 있고, 2호, 3호, 5호입니다. 요 네 가지만 뭐예요? 검사가 직권으로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빠진 게 두 가지가 뭐예요? 위탁이잖아요. 요양하고 상담 위탁 있잖아요. 그 위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가 직권으로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 자체에서 판단하는, 결정하는 임시조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1호, 2호, 3호, 5호밖에 없는 거예요. 4호, 6호가 여기 없는 거예요. 만약에 1항, 2항에서 만약에 위탁이 들어가면은 이 지문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는 제가 그림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겁니다. 자, 임시조치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법원에서 결정하죠.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뭐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이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급조치는 우리 사법경찰 관리가 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맞지만 임시조치는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조치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6가지. 그래서 이 1호, 2호, 3호, 5호는 우리 검사가 직권으로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4호, 6호가 되겠죠. 요양소 위탁, 그 상담 위탁, 요 두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에서 결정하는 임시조치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검사가 청구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뭡니까? 결정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 4호, 5호가 있습니다. 4호, 5호가 있어요. 자, 4호, 5호가, 4호가 뭡니까? 요양소 위탁이고, 5호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가 됩니다. 요양소 위탁, 그 다음에 구치소, 그죠? 유치장 유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조치를 하는 경우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보존이 있는 경우는 보존에게, 없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5항에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 뭐예요? 격리, 그리고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2개월을 초과 못하고, 그 다음에 4호, 6호는 뭐예요? 4호, 6호는 4호는 위탁이고 6호는 상담 위탁이 되겠죠. 위탁은 1개월. 4호만 그런 게 아니죠. 4호, 5호, 6호입니다. 여기 지금 체크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잘못되어 있는데 4호, 5호, 6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1호, 2호, 3호는 두 차례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4호, 5호, 6호는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8조 2 긴급 임시조치도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긴급 임시조치는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법원이죠. 검사가 들어가면 틀려요. 이게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없을 때 직권,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바로 1호부터 3호까지가 뭐예요?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긴급 임시조치를 한 경우는 즉시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청구가 되겠는데요.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하잖아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청구는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은 즉시 긴급 임시조치는 어떻게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 앞에 그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되겠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 사건이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이 어디에 송치된 때부터?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법 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또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거, 이 처벌 내용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조사 심리 들어갑니다. 자, 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에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보면 틀립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처분기간. 이것도 보니까 제가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요 내용이 또 책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 적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글로 작업을 해서 인강이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적는 게 좋아요. 굳이 붙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가정보호 사건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시면요. 3절 보시면은, 잠깐만요. 자, 갑자기 소리가 나서 제가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3절.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내에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정지를 시키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있는데 비용 부담. 자, 29조 1항 4호부터 6호부터 4호, 5호, 6호, 요건 제가 지금 수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4호, 4호, 6호죠. 이거는 위탁이니까요. 5호가 아니고 4호, 6호, 4호는 요양소 위탁이고 6호는 상담 위탁입니다. 그죠? 자, 위탁. 그리고 75, 8호 보호처분. 자, 가정폭력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누가 부담을 해요?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때는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가 보호처분에 대한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맡아 비용을 부담한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장의 피해자 보호 명령이 또 중요합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은요, 바로 누가 심리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판사가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판사가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피해자 보호 명령은 판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 청구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가 맞지 하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은 아래 5가지가 됩니다. 5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 있죠. 1호, 2호, 3호. 요 3가지는 뭡니까?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에 대한 접근 금지니까 임시조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 4번, 5번과 다르죠. 4번, 5번이 다른데요. 친권 행사 제한도 가능하고 면접 교섭권 행사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피해자 보호 명령에 해당됩니다. 판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는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은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요거는 수정이 안 돼 있네요. 미안합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아시겠죠? 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로 6개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건 이제 오류가 있으니까 제가 수정해 드렸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2, 3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보호명령이 있어요. 임시보호명령도 누가 한다? 예,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다. 자, 임시보호명령도 피해자 보호명령 내용 5가지 있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데 이제 기간은 다르죠. 임시보호명령 기간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어떻게 되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비교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 특례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청원경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